자, 이번 이야기는 세인트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 오늘 직업 관련 괴담을 또 들려주시고자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세인트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바깥에서 경적 소리 비슷한 게 약간 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제가 현장에서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전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현장에서. 그러면 뭐 거기 뭐 빠따 들고 출동을 시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부두다 보니까 이제 작업하는 차량들 소리가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최대한 지금 창문 다 닫고 조용히 하도록.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연의 소리는 괜찮으니까요. 자, 그러면 처음에 대략 어떤 직업이고 어떤 직업 괴담이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고 시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세인트예요. 예, 우선 제 직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업을 이야기를 하자면 보험 쪽에 관련된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선박이랑 수출, 수입, 화물 뭐 이런 쪽인데요. 이런 쪽을 그냥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겪는 거는 차량 보험 쪽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운전하다가 차 사고를 겪어서 보험을 부를 때도 있고, 그럼요. 고장이 나서 차 보험을 부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면은 보험사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서 차가 몇 대 몇 과실이고 누구 책임이고 금액이 어떻고 사고 원인이 어떻고 뭐 이런 걸 한다던가, 아니면 차가 고장이 나면은 뭐 어느 정비소를 가서 고쳐드리고 금액이 어떻게 나오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거를 저희는 이제 선박이나 항공 뭐 아니면 화물 뭐 이런 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거예요.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도 거치고 뭐 자격증도 있고 이래야 되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보험사 소속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선박들이 그 보험을 하게 되면 사고가 이제 보험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반 보험사에서 이걸 보험을 들어주질 않아서 큰 선주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돈을 내서 개 비슷한 걸 들어요. 이런 거를 선주 상호 책임 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저희 같이 자격증을 딴 사람들을 제3자로 선임을 해서 공정하게 조사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차량 보험에서도 사고가 나면 대인 보험, 대물 보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하잖아요. 네. 선박 보험도 그래서 선체 보험, 화물 보험, 선원 보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번에 선원 보험 관련돼서 제가 아는 분이 겪었던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아니고 저희 업계에서 일하신 지 좀 오래된 가명을 똘비 소장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똘비 소장님께서 오래전에 겪었던 일화인데, 시기는 한 10몇 년 됐어요. 근데 정확하게 시기가 이제 이분이 과장에서 차장을 딱 달 때 시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차장으로 딱 올라가서 차장 명함은 팠는데 주변에서는 아직도 똘비 과장, 똘 과장이라고 부르던 딱 그 시절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선원 관련해서 사고가 났다, 조사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연락을 받고 어느 항구로 가게 됩니다. 선박에서 인명사고가 좀 여러 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조사를 하러 가게 된 거예요. 선박은 좀 있다가 도착을 하게 되어 있고, 보통 그러면 저희가 정박 전부터 미리 가가지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에 도착을 하는 선박 관련해서 이제 아침부터 가서 조사를 하는데, 이 배가 이제 한국과 터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화물을 수출해서 나르고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선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도 다 이 배를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미리 정보 수집차 가서 물어보는데, 하역사라고 하죠. 국내에서 그런 작업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장님이 사고가 좀 있었는데, 그 선장님 갈 때도 예술로 갔어. 괜히 미친 사람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선장님이 성격이 괴팍하고 미친 사람으로 소문이 났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하역사 반장님의 이야기를 조금 옮기자면은, 선원이 동남아 선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선장과 기관장이 한국분인 그런 선박인데, 그런 선박이 좀 많아요. 지금도 많고 그 당시엔 더 많았고 그런 흔한 구성인데, 동남아 선원분들한테 좀 막말을 하고 평상시에 하역사 팀한테도 막말을 심하게 하고, 선장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옛날 군대식 꼰대식 문화 같은 게 남아있어가지고
말을 워낙 험하게 하시고 성격이 괴팍하시고 좀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앞에 계실 때는 선장님하고 대우를 해주는데 뒤에서는 저 사람 미친놈이다 막 이런 얘기가 되게 심했대요. 오호. 거기다가 갈수록 성격이 더 괴팍해지고 이상해져가지고 저 사람 진짜 정신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막 돌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던 와중에 사고가 났다 막 이런 거였고 배가 마침 도착을 했고 올라가서 조사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선장님, 기관장님, 갑판장님 이렇게 3명이 사고가 난 거예요. 참고로 갑판장분은 동남아 분이고 이게 동남아 어느 나라인지는 얘기를 하면은 괜히 또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나라 이름은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라고, 예. 네네.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갑판장분이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셨대요. 갑판장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배에서 이렇게 음주를 과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운항 중에. 특별하게 휴게 시간이거나 뭐 휴무가 주어지거나 연휴 기간 이런 때가 아니면은 술을 많이 마시는 건 금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마시면 안 되는데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을 찾다가 안 되니까 배에 화물이나 혹은 화학약품 이런 것들도 적재를 해놓는데 이 동남아 분이 거기서 이제 알코올이 적재되어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거 술로 쓸 수 있는 알코올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희석을 시켜서 마신 거예요. 근데 이게 메틸 알코올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명과 혼수 상태가 되셨고 기관장님은 작업을 하다가 이제 엔진룸에서 떨어지셔가지고 골절상을 입으셨는데 단순 골절상이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 사고로 인해서 선장님한테 내려서 치료를 받게 하는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제때 치료를 못 받고 계속 골절된 상태로 누워만 있으니까 내부 감염이 된 거죠. 골마가지고. 그래서 그게 상태가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약간 의식도 없으신 상태가 되고 한국에 내려왔을 때는 급하게 내려가지고 바로 이송해서 다리 절단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된 상태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장님이 내리라는 허가를 못 내리게 된 제일 큰 계기가 있었는데 아까 그 하역사 반장님도 얘기를 하셨던 선장이 미쳤다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장님이 조현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장애가 걸려가지고 배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다에서 투신을 하신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그래가지고 이제 선장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배가 원래라면 운항 중지가 되어야 하는데 다행히 이제 1등 항해사분이 1급 면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1등 항해사부터 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선장처럼 운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운항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들어온 상태가 돼서 사건이 3개나 생겼으니까 이제 조사를 하러 파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생겨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 거지만 내용을 보면 사고가 겹쳐져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 거지 개별 사건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사건들은 아니거든요. 각각 사례들을 따로 놓고 보면 감염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골절상이 난 거라든지 뭐 적재물을 마음대로 잘못 먹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혹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선원이 이상을 일으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이런 거는 당장 그 소장님 회사가 아니라 저희 회사 보고서 사례만 봐도 엄청나게 많이 검색이 되거든요. 실제로 안 알려져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겹쳐져서 동시에 한 배에서 일어나서 특이한 상황인 거지 개별 사건이 특이한 건 아니라서 당시 그 똘비 차장님 그분도 개별 사건마다 조사를 하면서 별 문제 없이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인터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선원의 신병 문제가 처리가 안 돼서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기관장님이 이런 일이 났고 마음대로 적재물에 손을 대서 먹기까지 해서 문제가 났다. 갑판장님은. 그리고 나서 선장님이 그럼 어떻게 조현병이 났는가 이런 거에 대해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선주사라고 하죠. 배 주인 되는 회사 본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선장이 실제로 배를 운항하고 있는 중에 야간에 이제 회사로 이메일을 몇 번 보내왔다고 그 이메일 내용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회사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있다. 자기를 도청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사무실, 침실, 형광등 이런 데 뒤에다가 눈에 안 보이는 CCTV를 달아서 나를 감시를 하고 있다. 너무 괴롭고 힘들다. 이런 이메일을 계속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원들도 막 자기를 도청하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 막 이런 걸로 엄청 불안해하더라. 이런 인터뷰를 선원들이 다 같이 일치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브릿지 CCTV를 봐도 딱 그 시기에 안절부절하고 짜증을 내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구나. 이렇게 조사가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고서를 쓰러 내려가려고 하는데 ABA라고 하는 제일 하급 선원들이 있거든요. 1항사가 이제 말을 단도리를 시켰는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다가
하급 선원들을 좀 구슬리니까는 막 동남아어로 자기들끼리 약간 겁을 내면서 뭐라고 하길래 영어로 이야기를 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걔네들이 한참을 주저하다가 마지못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게 그 사람들이 이집트 고양이의 저주를 받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또 막 망설이다가 무조건 얘기해라 너희들의 안전은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네.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시간을 조금 더 과거로 돌려서 운항 당시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가 한국에서 터키를 간다고 했잖아요. 네. 터키를 왔다 갔다 하면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요. 네. 이게 남해안에서 출발을 해서 터키로 간다고 하면 그 베트남 뭐 동남아 여기를 지나서 인도양을 지나서 네. 수에즈 운하를 갑니다. 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지중해 쪽으로 터키로 가는 항로가 제일 빠르고 안정적인 항로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에즈 운하를 가게 되는데 이 수에즈 운하를 딱 지나갈 때 보면은 이제 잡상인들이 올라와요. 원래 검사하고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때 잡상인들이 올라와가지고 물건을 팔거든요. 물건을 팔고 사고 막 이러는데 얘네들이 막 마음대로 손실 뒤져가지고 감나가는 거 훔쳐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항상 손실을 잠궈놓고 막 이래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잡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팔고 가는데 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러고 가면서 박스 같은 걸 두고 갔는데 네. 그 박스에 새끼 고양이가 한 마리 딸려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게 선박법상 검역이 있거든요. 근데 검역에 관한 법률상 선박에 사전 등록되지 않거나 허가되지 않은 동물이나 식물이 타게 되면 배가 일단 처벌을 받고 최소한 벌금을 상당히 물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 무조건 운항 제한까지 당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장님께서 선원들한테 이 고양이를 처분하라라는 말을 했대요. 처분이라는 게 말이 좋아 처분이지 바다에서 처분이라는 거는 그렇게 처리를 하라는 얘기죠. 처분을 하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을 하는데 네. 이 하급 선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기관장과 갑판장이 고양이를 곱게 처분하지 않고 좀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기관장님께서 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렸고 갑판장은 고양이의 눈을 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당사자들은 인정을 안 하겠지만 눈을 해한 갑판장은 자기 눈이 실명이 되었고 다리를 해한 기관장님은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고양이가 안 죽으니까 선장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자기가 바다로 고양이를 던졌다는 거예요. 와. 근데 똑같이 선장님이 이상을 일으켜서 바다로 뛰어드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급 선원들이 이건 고양이의 저주다. 와. 그것도 이집트잖아요. 고양이가 영물로 취급받는 곳이잖아요. 이집트 고양이의 저주다. 이렇게 막 애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똘비 차장님 좀 소름이 돋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건 무서운 일이었구나. 겪으면서 참 나도 이 일을 10년 넘게 했지만 참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보고서에 이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고양이의 저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각각 사고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돼서 사고가 났고 이렇게 돼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냥 정리가 되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며칠간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다 쓴 다음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원래 1등 항해사가 면장이 없었으면 한국까지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잘 수습해서 영어도 잘하고 해서 끌고 온 1등 항해사가 선장 대행 업무를 잘했으니까 그것도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침 또 한국에 있는 그 본사 선주사에서 이 사람이 선장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맡기자. 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마침 또 선장 자격이 잘 되는 데다가 같은 동남아 국적이니까 선원들도 잘 따르고 하니까 그 성질 부리던 선장보다 지금 선장이 나으니까 이분을 그러면 선장으로 승진을 시켜주자.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치고 배를 떠나면서 1등 항해사한테 똘비 차장님께서 선장 된 걸 축하한다. 네가 그래도 수습을 잘 해줘서 큰 사고가 안 났다. 참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고 예. 악수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는 1등 항해사가 그래 고맙다. 나는 예전 선장님처럼 밑에 같은 동남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선원들 괴롭히지 않고 잘 대해줄 거다. 예전 선장 솔직하게 말해서 좀 너무 막 대하긴 했다. 기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갑판장님이 같은 동남아 사람인데 너무 선장님한테 압을 떨어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 아닌 것처럼 약간 셋이서 되게 막 좀 그랬었대요. 그랬던 게 있는데 자기는 이제 새 기관장이랑 갑판장 오면 잘 해가지고 화합해서 잘 하겠다.
그러면서 솔직히 당신도 들었지 않냐. 나는 고양이의 저주가 사실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그렇게 못되게 보고 행동을 하니까 정신병에 걸린 거 아니겠느냐. 그 이상한 메일 계속 보낸 거 생각해봐라. 얼마나 심한 피해 망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 처장님도 그렇게 말이다. 아무튼 축하한다. 건강해라. 네 말이 맞다. 이러고 내려와가지고 배는 그 3일간 무사히 작업을 마치고 다시 터키로 출항을 시키고 이분은 자기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뭔가를 깨닫고 소름이 돋았답니다. 아니 근데 그 1등 항해사는 선장이 개인 메일로 선사의 이메일을 보낸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이거를 이메일을 보낸 거잖아요. 그 회사랑 선장 말고는 아무도 모를 건데 이걸 어떻게 그가 알고 있을까? 뭐야? 그래서 메일을 보낸 시간대를 다시 보내달라고 선사한테 보내가지고 시간대를 체크를 해보고 인터뷰를 다시 되짚어보고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는 똘차장님의 심증뿐이지 물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죠. 예.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선장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메일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선장이 항거불능의 상태가 됐을 경우에. 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선장을 대행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면서 본사랑 대화를 할 수 있고 영어를 할 수 있고 다른 동남아 선원들을 완벽하게 규합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밖에 없는 그 1등 항해사.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선원들이 진술이 너무 일치하는 거. 갑자기 나온 이집트 고양이 이야기.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이상하고 하급 선원들을 괴롭혔던 사람들만 처리가 된 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다른 선원들을 선동해서 선상반란을 일으킨 게 아닌가. 예.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거죠. 그러면서 같은 동남아 사람이지만 술을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 편에 들어있던 갑판장한테 이거 좋은 술로 쓸 수 있다라면서 메틸 알코올을 건넸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예. 그다음에 선장이 밤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혼자 짜증내고 막 화를 못 이겨서 그러는 것들이 어찌 보면 CCTV 같은 데는 자기가 불안해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녹음이 안 되니까. 그렇게 돼서 브릿지 바깥으로 나갔을 때 미리 준비하고 있던 선원들이 선장님을 바다 바깥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나서 1등 항해사는 선장의 컴퓨터로 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는 마침 기관장님 다쳐있을 때 혹은 다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된 다음에 내리지 못하게 아무 치료도 못 받게 계속 해가지고 부상이 악화되게 만들 게 아닐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진짜 막 소름이 끼치고 막 구역질이 나더래요. 와, 이건 미쳤다, 진짜.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심증만 있고 물증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예. 뭐 어떻게 보고를 한다고 해결이 될 것도 아니고 네.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도 이제 검사하러 오는 배인데 이거를 자기가 함부로 잘못 건드렸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얘기를 본인 머릿속에서만 묻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얼마나 그 심증이 예. 정말 나는 분명히 이거 같은데 라고 생각을 예. 하셨을까. 예. 근데 그분 말씀이 맞는 게 옛날 연세 많으신 그렇게 환갑 넘으시고 막 칠순 다 되신 선장님들 이런 분들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급 선원들한테 막 하시고 하는 분들이 소수가 계시긴 해요. 아직도. 뭐 그럴 수 거의 있죠. 대부분은 안 네네. 그런데 네네. 그게 그분들이 그러시다가 요즘 안 그러시는 가장 큰 이유는 옛날에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한국 선원들이 과반이 넘었고 네. 그런 동남아나 뭐 이런 선원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케아 한국 선원이 2-3명이고 오. 나머지 한 20명이 넘는 선원들이 다 그 나라 선원이란 말이죠. 예.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막 저렇게 하다가 우리끼리도 얘기해요. 저러다가 작정하고 선상반란 일으켜가지고 묻어버리고 나 사고다. 모르겠다고 입 맞춰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사실 배 위에서는 맞아요. 망망대해 바다 인도양 태평양 이런 데서는 저걸 어떻게 물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거는.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누가 봐도 이 이메일에서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섬뜩한데 이거? 예. 그랬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요 저희가 세인트님. 아니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배라는 공간은 말씀대로 망망대해에 떠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듣기로도 선장의 말이 법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법은 법이에요.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선장이 피치 못할 사정이다라는 이유로 선원을 만약에 죽여야 된다. 사형을 시키잖아요. 예. 예. 그래도 그 순간은 면책이 됩니다. 와. 나중에 재판을 받더라도 그 순간은 예. 면책이 돼요.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상반란이란 것도 심심찮게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참 신기한 공간이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도 저희 시들모의 선박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오긴 했지만 네. 그 배들이 다 작은 배들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보통 이제 톤수가 30톤에서 한 300톤 이하 사이 되는 배들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배들은 거의 10,000톤에서 50,000톤 막 이런 배들이거든요. 많게는 10만 톤짜리 이런 배들이라서 아, 혹시 훨씬 크고 예. 뭐 뉴스에 나오는 그런 배들 있잖아요. 뭐 자동차 실어나르는 그런 배들도 그런 건가요? 예, 그런 배들이 그 정도 톤수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검사하고 이런 배들이 그런 배들이라서 와. 홀드 5개에서 뭐 14개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배들이라서 아니, 아까 훨씬 더 먼 데를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가는 인원이나 뭐 돈도 훨씬 비싸게 들어가고 막 그런 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인트님 맨 처음에는 한 중반까지는 그 진짜 고양이 저주인가 했어요. 뭔가 네. 영적인 이야기인가 했더니 이거 완전한 반전으로 뒤통수를 그냥 확 후려갈기는데 정신이 번쩍 드네요. 예. 와.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세인트님. 예. 이런 직업괴담이 오늘로서 네. 시작인 것 뿐이지 더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끝인 거예요? 몇 개 더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제 배 담당하셔야겠다. 네, 닉네임을 뭐 타이타닉으로 바꾸든지 뭐 이렇게 좀 배 느낌으로 가셔야겠네. 아니요, 근데 제 닉도 괜찮은 게 네. 뱃사람들이 생각보다 미신을 많이 믿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배를 수호하는 뭐 이런 수호성인 이런 느낌도 되고 해서 아, 세인트라는 게 예. 뭐예요, 세인트가? 그 세인트가 성인이란 뜻이잖아요. 아, 성인. 예. 그래서 좀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뜻으로. 실제로 제가 그 2023년 겨울에 선박 검사를 하다가 좀 추락사고를 큰 거를 당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6개월 넘게 입원을 하고 거의 항해를 통으로 날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좀 그런 거를 믿게 되더라고요. 정말 평소에 베테랑이라서 10몇 년짜리 베테랑이라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큰 사고를 겪고 나니까 더더욱 좀 더 미신이라고 그런 걸 좀 더 믿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생각보다 바다 쪽을 다니시는 분들, 배 타시는 분들이 미신을 믿는 게 괜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괜히 그런 건 아니고. 징크스 이런 거 엄청 맹신합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징크스 말 그대로 뭐 세이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괜히 있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세인트님께서 들려주신 정말 섬뜩한 좀 심증이었지만 너무나 섬뜩한 심증이었던 배 위에서 사건을 이야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듣고 있을 거라서 저 출장 나와 있거든요. 사랑한다고 혹시? 사랑한다는 너무 저희 경상도 남자들한테 오글거리는 얘기고 예. 맨날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들어갈까 말까 하고 출장 나와 있는데 항상 아이 혼자 보느라 너무 고맙다고 꼭 전하고 싶어요. 사랑한다 해주세요. 그래도 사랑해. 아내분, 남편분 얼굴 보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가족분들을 위해서 목숨 갈아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네. 항상 가족 모두가 행복하시고 건강하신 그날까지 열심히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인트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정말 섬뜩하고 너무 무서운 이야기지만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훈훈하게 양기로 가득 채워주시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꼭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세인트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세인트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펼쳐질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이구, 세인트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이고, 오늘 또 세인트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네. 오늘 사연은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는 게 맞겠다 싶거든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세인트죠!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40대 초중반의 아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부산이고 대학생 때 잠깐 서울에 있었던 것 빼면은
계속 부산에 쭉 살고 있는 토박이인데 제가 어릴 적에 부산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살고 있었던 곳이 부산에 있는 섬이에요. 아마 찾아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건데 부산에 또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지금은 사람도 많이 안 살고 인구 공동화가 좀 된 곳인데 그 당시에는 부산에서 좀 큰 항구가 좀 있었던 곳이고 시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사람이 그 당시에는 좀 살았었어요. 근데 그 옛날에 그런 어시장이 있고 항구가 있고 한 곳이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 우범 지역이고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최초의 러시아 마피아들끼리 총격전도 일어난 곳이고 어이구야, 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 곳이다 보니까 어릴 적에는 저는 항상 옆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떠드는 소리, 와장창 깨지는 소리, 막 노랫소리 막 이런 걸 항상 들으면서 자랐던 동네였어요. 예. 그런 곳에서 저는 살았는데 그 시장통 한복판에서 제가 살면서 옛날에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서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거의 최초의 시트콤 같은 게 있었는데 예. 그런 걸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1층에는 상가 같은 건물이 있고 2층, 3층에 이제 저희 집 중에 3층에 살고 있었는데 예. 저는 누나랑 부모님과 살고 있었고 어린 마음에 어떻게든 제 방을 갖고 싶어서 저는 제 방을 달라고 졸라가지고 실제로 제 방은 아니겠지만 소위 말하는 창고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창고방 하나를 제 방이라고 우겨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어른들 짐 같은 게 막 있고 이런 데지만 제 방이라고 우겨가지고 쓰고 있었어요. 뭐 그래봤자 그냥 담요 피고 이불 펴고 이러고 나면 남는 공간 없는 곳이긴 했지만 그런 곳에서 지내곤 했는데 시간은 옛날로 돌아가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올라갈 때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그 당시에 봄방학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겨울방학을 마치고 잠깐 학교를 다니고 봄방학이 일주일 있고 그러고 나면 봄방학을 마치고 1학기 첫 개학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다음 날이 개학날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음 날이 개학이어서 좀 설레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전날 음료수를 많이 마셔서 그랬는지 예.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화장실을 갔다가 제 방 문을 열었는데 맞은편 집이 보인단 말이죠. 시장이고 그런 데니까 다들 그런 식으로 상가가 뭐 1, 2층에 있고 위에 층에는 가정집이 있고 그런 골목이었어요. 그런데 맞은편 집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맞은편 집이 되게 좁은 골목이라서. 근데 그 불투명 창문으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사람이 2명 정도가 이렇게 좀 다투는 것 같았어요. 약간 승소리가 새어나오는 정도였거든요.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한밤중 뭐 새벽 2, 3시 막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정말 불이 다 꺼지고 그렇게 시끄러웠던 동네가 노랫소리랑 술 마시는 분들 소리가 안 들릴 때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실루엣이 이렇게 막 다투는 것 같더니 예. 왼쪽 실루엣이 만세 같은 비스무리한 자세를 하더니 막 팔을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실루엣이 마치 풍선이 쪼그라들듯이 이렇게 막 작아지면서 내려앉는 거예요. 예. 그거를 정말 그냥 뭐에 홀린 것처럼 보다가 잠들었거든요. 보고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일어나니까는 어머니께서 저보고 등교해야지 하고 깨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집 앞에서 뭐 다른 거 있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바로 학교를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 저는 그때 처음 보았죠. 그 폴리스 라인 쳐져 있는 거를. 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그 좁은 골목 안에 거의 꽉 찰 정도로 순찰차랑 막 앰뷸런스랑 이런 게 와 있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계시고 그런 걸 보면서 뭔 일이 나긴 났나 보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등교를 했어요. 등교를 해서 우리 집 앞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막 그런 얘기를 친구들과 하고 예.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는데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저한테 이상한 일이 생긴 거는 제가 밤에 잠을 들면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가위랑은 조금 다른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잠에 딱 들어서 눈을 뜨면 제가 이렇게 나선 계단으로 되어 있는 원형 탑 같은 데에 거의 꼭대기쯤에 서 있어요. 그런데 제 등 뒤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직감적으로 저분은 어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그분이 뒤를 돌아보면은 계단 높이 때문에 맨발만 보였거든요. 약간 바람이 빠지는 듯한 소리로 그 경상도 사투리로 일로 가자, 내랑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어린 마음에 저걸 따라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아래로 뛰어내려가요. 계속 뒤에서 일로 가자, 해랑 가자 이렇게 막 바람 빠진 소리로 얘기를 하고 저는 죽으라고 뛰어내려가서 맨 밑에 도달을 하면은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려고 하다가 뒷덜미를 딱 이렇게 잡히고 깨어나면은 몸이 녹초가 되어 있고 그거를 매일 꾸는 거예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꾸게 되니까 이게 저의 3학년 1학기가 그냥 속된 말로 완전히 망했어요. 살도 계속 빠지고 다크서클도 커지고 정말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로 저희 부친께서 지금의 저랑 똑같은 직업을 갖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선박 화물 감독을 하거나 선박 사고 조사를 하고 뭐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뭐 그런 쪽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부친께서는 싱가포르랑 영국 출장을 되게 오래 가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 엽서를 보내고 막 했는데 그 일이 조금 해결이 된 다음에 저한테 보내온 엽서에 지금도 집에 남아있는데 네. 인트야 네가 16kg이 되었다니 아빠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다라고 적혀있는 게 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을 넘어서서 4학년이 되어가는 애가 16kg이면 키가 작지도 않은데 정말 실제로 상상을 해보면 정말 피골이 상접을 한 거거든요. 지금 한 15개월 된 애가 거의 10kg인데. 그쵸, 네. 예. 정말 완전히 피골이 상접을 했었어요. 잠을 못 자니까.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먹으면 계속 토하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제 아버지는 당연히 외국에 나가 계셨고 어머니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저희 어머니는 일단 첫 번째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시고 천주교 신자신데다가 미신 같은 걸 안 믿으세요. 이거는 또 얘기를 하자면 좀 깊은 이야기긴 한데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기도 한데다가 어린 마음에 이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예. 그게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무슨 외계인이라든지 뭐 괴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났는데 꼭 보면 그걸 아이들이 먼저 발견을 한단 말이죠. 맞죠. 근데 그거를 꼭 마을 뭐 헐리우드 같은 경우 주로 이제 마을 보안관 아저씨, 뭐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코웃음을 치면서 무시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고를 제일 먼저 당해요. 네. 저는 그게 생각이 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어머니는 안 믿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가 먼저 해코지를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누나도 그때는 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더더욱 말을 못했고 그래서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됐냐면은 한 학기 내내 그렇게 됐거든요. 병원을 가도 뭐 이상도 없고 그런데 애는 잠을 자면 계속 그 상태니까 정말 안 죽은 게 용하다 싶을 정도로 몸이 망가졌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듣게 된 건데 저희 집이 무조건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대요.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랑 반대로 또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시거든요. 저희 외할머니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종교든 저렇게 믿으면 참 본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만큼 베풀고 나누시고 그러시는 분이셔서 그 절에서나 동네 전체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셨고 그 절에서는 거의 주지스님만큼 인기가 있으셨어요. 그러신 분이셨는데 외할머니께서 꿈에 큰 스님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는 집을 옮겨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할머니가 하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때는 저희 어머니도 너무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셨고 마침 이제 아버지께서 승진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셔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단 집을 내놓아야 다른 데를 갈 수가 있잖아요. 급처가 어려운 거 아니까 외할머니께서 내가 그러면 그 집으로 들어가 살겠다. 제값을 치러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이제 집을 옮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은 부산에 있는 좀 조용한 시내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1학기 마치는 그 방학 딱 시작하는 그때 이사를 갔거든요. 예. 이사를 간 첫날부터 그 꿈을 안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몸이 괜찮아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괜찮아졌다 이러고 그 16kg, 17kg 이러던 몸무게가 23kg까지 순식간에 회복이 되고 예. 정상적으로 되어서 그냥 그때는 이제 그 집 때문이고 이렇다는 것도 생각을 못하고 꿈이 어쨌든 해결이 됐으니까 너무 행복하게 지내면서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예. 여기서만 끝났으면 제가 여기 사연을 제보를 안 했을 건데 예.
문제는 겨울방학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를 가서 겨울방학까지 2학기를 아주 잘 보내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그렇듯이 기억력이라는 게 참 짧아요. 그래가지고 겨울이 되니까는 그때 고생했던 건 싹 잊고, 어쨌든 간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있었던 데니까는 친구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졸라가지고는 그 섬 동네로 다시 놀러 가고 싶다. 마침 외할머니도 계시니까 겨울방학 됐으니까 거기로 놀러 가게 해달라. 막 어머니를 졸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는 마찬가지로 뭐 제가 거기를 간다고 무슨 이상한 일이 나고 이런 미신을 믿으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바로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태워주셔가지고 외할머니 집으로 간 거죠. 예전 저희 집으로. 가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낮에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신나게 놀고, 운동장 가서 놀고, 동네 가서 놀고, 그러고 와서 이제 외할머니가 차려주신 저녁 먹고,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외할머니는 저녁을 차려주시고 나면 항상 그때 연속극을 보셨어요. 이 연속극을 거실에서 보실 때 저는 어린 마음에 저 예전에 있던 저 진방 제 방에서 잘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이불까지 들고 가지고는 거기서 펴고 잠이 딱 든 거예요. 잠이 들자마자 깨달았죠.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초등학생이 그런 표현은 그때 안 썼는데 잠이 딱 들자마자 X 됐다 딱 느꼈어요. 눈을 딱 뜨는데 몸이 너무 갑갑해서 눈을 딱 떴는데 누가 제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어른 여성분이 저를 위해서 올라타고 계셨는데 일단 입술 오른쪽 절반이 완전히 찢어져 계셨어요. 그리고 왼쪽 광대도 완전히 찢어져 계셨고, 그리고 온 얼굴이 피투성이셨어요. 그리고 목도 찢어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새는 소리가 나왔던 거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담배 심하게 피우셔서 폐암 같은 거 많이 오신 분이 목에 이렇게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분들 목소리 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성인 여성분이 겨우 조금씩 살찌기 시작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를 누르고 있으니까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내려다 보면서 첫 마디가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혼자 가기 억울해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어디 갔다 왔어? 내랑 가자. 같이 가자. 그러는데 4년 동안 지겹게 들었던 그 목소리였던 거예요. 진짜 이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정말 너무 무서웠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제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 진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숨이 너무 막혀가지고 저는 그때 느꼈는데 목이 눌려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때 매다하시는 분들이 혀를 이렇게 길게 빼고 돌아가신다고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게 목구멍을 조금이라도 살려고 하니까 혀가 나와요. 진짜로 저도 모르게. 숨구멍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혀가 막 밀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진짜 시야가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검게 어두워지는 게 느껴져요. 진짜로. 이게 나중에 물어보니까는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그러는 거라는데 정말 그러면서 그냥 나는 이대로 죽는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꼼짝을 못 하겠는데 너무 괴로워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갑자기 그 위에서 누르시던 여성분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 머리를 막 쥐어뜯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 같아서야 일어나가지고는 뒷방맹이를 때리면서 이것이 어디를 막 이러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계속 기침만 콜록콜록 하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저를 확 잡아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외할머니셨어요. 여기서부터는 외할머니 시점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 외할머니께서 연속극을 보고 계시는데 항상 보시던 연속극이라 항상 끝까지 보시는데 갑자기 잠이 또 막 쏟아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신다고 앉아 계신 채로 잠이 드셨는데 또 꿈에 큰 스님 분이 나와 계셨대요. 어떤 분인지도 몰랐는데 딱 보시는 순간 큰 스님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대요. 네. 그 큰 스님께서 겨우 지난번에 얘기해줘가지고 당신 손 좀 억울하게 저승 가려는 거 구해줬더니 또 지금 붙잡혀가지고 저승 가려고 하는데 안 구하고 뭐하냐고 호통을 치시더래요. 그래서 호통을 치시면서 이렇게 죽비라고 하나 그런 걸로 내려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내려치시니까는 외할머니가 번쩍하고 눈을 뜨시고는 너무 이상한 꿈이셔가지고는 제 방으로 갔더니 제가 침을 막 흘리면서 숨이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급한 김에 붙잡고 문지르고 흔들고 막 깨우고 하다가 안 되니까는 아는 불경들을 다 외셨대요. 불경을 막 열심히 외시니까는 제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신기했던 거는 제 목에 진짜로 이렇게 새빨갛게 눌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하게 눌렸으면 그러니까. 다다음 날 되니까는 정말로 살이 까맣게 죽어서 보라색으로 막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진짜로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정말 오래 갔거든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제 봄소풍 사진을 보면은 정말로 막 목티, 목 스카프 이런 거 하고 있고 다 그래요. 그때 학교에서 찍은 사진들 보면. 예. 살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고. 이야. 여기서 저의 이야기는 일단 첫 번째로 매짐을 하고. 네. 제가 나중에 2000년대 초반에 군대를 의경으로 가게 됐거든요. 오, 네. 의경으로 가게 됐는데 방범순찰대로 가게 돼서 제가 있었던 그 섬 지역에 방범순찰대로 갈 수 있게 됐어요. 네. 경찰학교 가가지고는 점수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138중대라고 그때는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의경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네. 그때 거기로 가게 돼서 파출소 지금은 지구대로 가죠. 네.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그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오, 예. 그래서 정말 혹시나 싶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때 저희 집 앞에서 실제로 살인 사건이 있었고요. 아, 사건이 있었네. 예. 예,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어떤 남자분께서 약간 일용직 전전하시고 뭐 하시던 분께서 그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분이랑 말다툼이 나서 흉기로 살했다 뭐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자세한 건 안 나와 있고. 네네. 근데 저는 아마도 제가 꿈에서 봤던 그분이 피해자분이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이니까, 세인트님이. 네. 와. 이렇게 해서 저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세인트님께서 말씀 잘 하시는 편이시니까 훨씬 더 저희가 네. 잘 전달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네.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내주시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이게 육아 중에는 네. 네, 안 봐도 훤히 아는데, 특히나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참여하시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허락해주신 아내분께도 제가 너무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내분, 남편분 이야기 잘 하시니까 자주자주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예, 예. 네. 아내분도 아내분도 네. 아내도 돌비님 완전 팬이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둘이서 겁니다. 맨날 듣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남편분 좀 빌릴게요. 예, 네.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인트님. 네, 감사합니다.